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아카로드에서 기획실장을 맡고 있는 최우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아카로드 이제 블루관 대설명회고요. 저희 생각보다 어머님들께서 좀 많이 오셔가지고 뒤에 정리하느라고 좀 지체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블루관 설명회라 제가 그냥 파란색으로 맞춰 입고 왔는데 괜찮으신가요? 오늘 제가 나온 이유는 제가 오늘 사회를 볼 거고 간략하게 순서 말씀드리고 중간중간 제가 나와가지고 선생님들 소개도 해드리고 이제 정리도 해드리려고 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는 먼저 어머님들 지금 자료를 엄청 많이 받으셨죠. 파란 거가 이제 저희 아카로드 블루관 브로셔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될 내용들이 담겨 있고 이제 빨간 것들은 저희 이제 아카로드의 레드관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경시 대회를 준비하는 아이들 하는 레드관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물리화학 설명회 자료가 있고 이제 KMO 자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어머님들 저희 보니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되게 고르게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3, 4학년 어머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한 반절 정도인 것 같아서 그 KMO 자료도 어떻게 보면은 향후에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넣어놨고 이제 고학년으로 갈수록 좀 길게 보자면 뭐 영재고든 과학고든 뭐 자사고든 이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실 아이들이 나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학 같은 자료도 미리 살펴보시고 지금 뭐 4학년, 5학년 정도 되면 이제 물리화학 시작하는 아이들도 많으니까 뒤에 뭐 저희 김희규 팀장이 나와가지고 과학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니까요. 그것도 자세히 들어보시고 오늘 순서는 저희 중등과학 관련해서 그 아카로드 영재관에서 팀장하고 있는 김희겸 팀장님께서 나오실 거예요. 영재관에서 수업도 하고 있지만 이제 블루관에서 중등과학하고 통합과학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과학 중등과학 관련해서 나와서 설명해 주실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블루관의 수학에 관련해서 선생님들 나오셔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서로 이제 저희 중등과학 선생님들 오늘 오시라고 해서 인사 잠깐 드리고 중등과학 관련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올라와 주세요. 네. 네, 제 소개해 드릴게요. 어머님들 기준으로 이제 좌측부터 김희겸 선생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중앙에 이상민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우측에 김보연 선생님이십니다. 네, 저희 이 세 분께서 저희 아카로드 블루에서 중등과학 수업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아이들 케어해 주실 거니까 얼굴 잘 기억해 두시고 제가 좀 떨어져 서 있는 이유가 김희경 선생님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좀 떨어져 서 있어야 돼요. 이게 비교가 너무 돼서 또 제가 일부러 블루를 입고 왔는데 또 여기도 블루를 입고 와서 네, 제가 진 것 같습니다. 네, 인사드리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그럼 저는 마이크 김희경 팀장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다 인물이 훨씬 좋으세요, 사실 시장님. 키도 크시고. 네. 저도 올라오기 전에 여기 오늘 참석해 주시는 어머님들 그 자녀분들 학년을 저도 좀 살펴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고르게 분포해 있기도 하고 좀 놀라웠던 게 1, 2학년 어머님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교육을 받는 시기가 빨라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어머님들께서 언제 시작을 해야 하지? 아니면 또 어떤 학원을 가야 되지? 이런 고민들은 많이 하시는데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짧게는 6년,
길게는 9년, 10년 이렇게 긴 과정을 관통하는 어떤 기준을 잘 세워보시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뭐 여러 가지 학원을 다녀보고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받다 보면 그런 기준이 자연스럽게 뭐 습득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과정에선 시행착오가 존재하죠. 근데 그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수학 과학에서만큼은 어머님들께서 시행착오를 줄여나가실 수 있도록 어떤 좋은 교육에 대한 판단 기준을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게끔 시간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아이에게 맞는 수업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희 아카로드가 특히 아카로드 과학팀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인 가치 그리고 프로그램의 어떤 구성의 의미 같은 것들을 잘 들어보시면서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카로드 영재관에서 입시 지도를 맡고 있고요. 아카로드 블루관에서 중등과학과 통합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이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까 이게 항상 고민이었어요. 지금 제가 당장 이 수업에서 아이들한테 전달하는 내용이나 학습법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이 다음 과정으로 넘어갔을 때 궁극적으로는 이 고등교육 과정까지 갔을 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항상 저희의 고민이었고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소위 동나이 때 최상위권이라고 하는 이 서울과고를 준비하는 친구들을 동시에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어떤 아이가 성장을 하는 과정이 약간 영속적인 스펙트럼처럼 와닿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저의 교육에 대한 고민이 구체화되기 시작했고 수업에 녹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로써 한 번은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님들께. 그래서 이 첫 번째 순서가 과학의 학습의 방법론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어찌 보면 원론적인 이야기가 좀 될 수도 있지만 이 얘기를 제가 꼭 짚고 넘어가는 이유가 저희 학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적당한 교육,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또 상의하면서 만들어낸 교수법과도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 수강을 하지 않더라도 나름 객관적인 판단 지표로서 어머님들께서 아이들을 교육을 하실 때 또는 학원을 선정을 하실 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봄직하지 않을까라는 의미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총 6가지 정도 키워드를 드릴 거예요. 그 중에 처음 2가지는 학습의 태도에 관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2가지는 과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마인드적인 측면 그리고 마지막 2가지는 최상위권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완성해야 되는 어떤 심화적인 방법론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이들한테 어느 단원의 시험을 본다고 공지를 전혀 하지 않고 20문제를 랜덤으로 시험을 치른 적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애들한테 야 너가 몇 점을 받았을지 한번 예측해봐 뭐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워낙에 기습적으로 본 시험이다 보니까 평소에 잘하던 친구들도 막 죽쓰는 애들도 있고 반대로 좀 기대를 그리 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되게 점수를 잘 받기도 하고 이런 소위 업셋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위권 아이들로 갈수록 본인이 예측한 점수와 실제 점수의 괴리가 거의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이 학습에선 메타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메타인지의 능력치를 기르는 것이 우선일 텐데 메타인지라는 것을 기르기 위한 이 첫 번째 초석이 바로 알고 있다라는 그 기준, 알고 있다라는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보통 아이들한테 수업을 하면 개념 설명하고 얘들아 이거 이해됐어? 이거 뭔 소리인지 알겠어? 이러면 막 끄덕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알아. 그러면 저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끄덕이는 친구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물어봐요. 뭐 설명해봐. 얘기해봐. 그러니까 알고 있다라는 것은 듣고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남에게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메타인지의 성장과 관련해서 학습이 갖추어야 될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쌍방향적인 소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수업 안에서. 그래서 일방적으로 지식이 주입이 되기보다 시종일관 아이들이 이 내용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고 말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피드백을 해줘야 되고 수업 안에서 그걸 계속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랑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고 아이들을 관찰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생각보다 수업을 잘하는 것과 별개로 이런 능력치가 선생님들마다 역량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카로드 과학팀을 구성할 적에 이런 능력치를 최우선으로 보고 선생님들을 모셨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메타인지를 위한 두 번째 요소는 정리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노트 정리가 중요하다는 거는 아실 테지만 어느 정도 메타인지 능력이 있는 친구들은 딱히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본인이 수업을 듣다가 좀 모르겠는데, 좀 이거는 나중에 헷갈릴 수 있겠는데 라고 싶으면은 알아서 정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인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 기준선이 아직은 모호하기 때문에 일단은 정리를 하는 게 먼저 중요하고, 나름대로 노트도 꾸며보고 자기만의 그 내용 구성도 해보고 배치도 해보고 하면서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야지만 나중에 내가 이거 아는 건가? 모르는 건가? 라는 거에 대한 기준선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사실 너무 뻔한 얘기죠. 이 복습이 중요하다는 거는 뭐 누누이 누구든 강조를 하는 얘기인데, 어머님들 아이들은 태생적으로 복습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항상 새롭고 신기한 거를 탐구하려고 하지, 본인이 배웠던 거,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을 반복하면 뒤처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발목이 잡힌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상위권 아이들로 갈수록 보이는 공통적인 패턴 중 하나가, 학습에서 배우는 비율보다 스스로 익히고 공부하는 비중이 훨씬 늘어납니다. 특히나 이 영재학교에서 최상위라고 하는 친구들의 공통적인 패턴이 배운 내용의 거의 2배에서 3배 정도를 스스로 익히고 알기 위한 시간으로 소비를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복습을 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까먹기 때문이죠. 인간이 뭔가를 배우면 24시간 후에는 한 30% 정도밖에 기억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기억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 아니면 망각에 대한 이론들, 이런 것들을 뭐 많이 접해 보셨겠지만, 대표적으로 에빙하우스라는 인지 심리학자가 한 얘기가 있죠.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배울 때 이 내용을, 배운 내용을 10분 안에 복습을 하면 그 기억이 9시간을 간다. 그리고 9시간 안에 또 한 번 복습을 하면 9일을 가고, 9일 안에 복습이 또 한 번 이루어지면 40일을 가고, 40일 안에 복습이 또 한 번 이루어졌을 때 그 기억은 장기 기억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학습하는 사이클이 이것과 조금 일맥상통하는 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업을 하고 쉬는 시간에 복습을 하고, 그리고 하루가 가기 전에, 자기 전에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일주일 후에 복습을 하고, 한 달 후쯤에 복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학원 교육에서는 주간 테스트 또는 원래고사의 형태로 주복습, 한 달 복습,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충족이 돼요.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이 쉬는 시간 복습.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은 절대로 쉬는 시간에 복습을 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네, 아이들은 쉬는 시간에 쉬지 않으면 큰일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쉬는 시간 복습은 조금 이렇게 비틀어서 제가 수업 시간 안에서 배운 것들을 한 번 더 상기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수업 안에서 구성을 해놓는 부분이고, 어머님들이 신경 써주셔야 될 거는 그날 배운 거, 그날이 가기 전에 한 번 더 짚어볼 수 있도록 그 정도만 신경을 써주시면 나머지 학습의 사이클은 학원의 패턴에 맞게 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조금 좁게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과학 공부를 할 때, 과학 공부 그냥 배우고 듣고 복습하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냐 정도로 생각하지만, 사실 과학 공부를 하는 표준적인 방법이 어느 정도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아이들이 개념 학습을 할 때 충분히 관찰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 구력이 조금 있는 친구들은
뭐 정의가 어떻다, 뭐 개념이 어떻다라고 하면 그 내용 자체적으로 본인이 탐독할 수 있는 능력치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나 어떤 개념이 있어라고 하면 그거를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오히려 경험적으로 감각적으로 계속 접하면서 관련된 현상을 반복적으로 접하면서 이것이 당연하게 느껴지게끔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는 개념을 설명을 하는데,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높은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야 라는 중등교과 과정상의 정의는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한테 이거는 체감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이거를 좀 바꿔서 높이 있는 물체가 떨어질 때 막 소리도 크게 나고, 그리고 아래에 정지해 있던 물체를 막 밀쳐내기도 하고, 이런 효과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구나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 조금 더 나아가면 그러면 높이에서 떨어지는 물체는 이 높이가 기준면에서 더 높을수록, 그리고 질량이 더 클수록 그 에너지가 크겠네 라고 하는 것이 습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넘어가면 모래사장 위에다가 쇠공을 계속 떨어뜨리는 거야. 그러면은 이 쇠공이 모래사장을 파 들어가겠죠. 점점 구덩이 깊이가 깊어지니까 기준면이 낮아지는 효과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위치에서 떨어지더라도 점점 파고드는 깊이가 깊어질 것이고, 그것을 정량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 계산 문제가 작년 서울과고 기출문항이었어요. 그래서 이 경험적으로 또는 발견적으로 습득된 개념이 있어야지만 아이들이 새로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거에 대해서 해석하는 능력이 생기고, 그러한 능력을 그렇게도 많이 강조하는 창의적 사고라고 합니다. 영재학교에서 창의성을 본다는 것은 기발한 어떤 아이디어를 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교과 과정이 굉장히 견고하고 탄탄하게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어도 이것을 내가 아는 것을 토대로 해서 견주어 보고 비교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을 고안할 수 있다. 이게 창의적 사고에 더 가깝거든요. 근데 아이들 중엔 선생님 제가 공부는 좀 못해도요 창의력이 좀 있어요. 좀 기발함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의 창의는 약간 다른 맥락일 수 있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작곡을 하는데 화성학을 모르는 느낌인 거죠.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구도나 대생에 대한 이해가 없는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음악을 만들고 그림을 그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과학적인 창의라는 것은 거의 필연적으로 교과 지식에 대한 습득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교과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발견적인 요소, 경험적인 요소, 감각적인 요소가 중요한 것이고, 아마도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감각적인 요소가 많이 발현되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차차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문제 풀면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보다 문제를 인식하는 과정에 좀 더 무게감을 두는 것이 좋고요. 이게 왜냐하면 아이들이 문제 틀려서 질문한다고 가져오면 개념이 조금 미흡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상당수의 오류가 나는 부분이 바로 문제 인식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이들은 문제를 마지막 줄만 읽습니다. 그 심지어 마지막 줄도 아니고 문제를 딱 봤을 때 문제의 어떤 그런 분위기, 느낌, 어떤 그림의 어떤 형태, 이런 거를 보고 그냥 자기가 아는 거를 바로 들어가요. 근데 펜은 늦게 나가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애들은 그걸 못 참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하는 얘기가 잘못 봤다. 문제 안 읽었다. 이거 조건 안 읽었다. 나 이거 읽으면 맞는데. 그럼 이거는 그냥 이미 마음속에 맞은 문제야. 그래서 본인이 점수를 매길 때 성적표상의 점수에다가 본인이 안 읽어서 틀린 점수를 더해서 그거 내 점수. 엄마 그 점수가 내 실제 점수야. 이거 내가 그냥 그때 집중만 하면 맞출 수 있었던 거야. 근데 저는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안 읽은 게 아니고요. 독해력이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독해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읽는 걸 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학영재에게 필요한 역량을 말하라고 하면 당연히 수학과학 실력이겠지만, 이 수학과학 실력을 제외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역량을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없이 독해력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이 독해력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염두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안타깝게도 아이들의 독해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거 유튜브 쇼츠의 영향이 조금 큰 것 같아. 이 쇼폼 금방금방 좀 자극적이고 단편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폼들. 그래서 어머님들 아이분들의 휴대폰에 만약에 뭐 틱톡이나 이제 인스타 릴스 같은 거를 본다면 가급적이면은 이제 못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차라리 그거보다 조금 시간을 잡아먹더라도 좋은 영화를 한 편 보여주세요. 그런 것들이 훨씬 좀 유익하고 긴 호흡의 어떤 컨텐츠를 소비하는 연습, 텍스트를 리딩하는 연습들을 어릴 때부터 꾸준히 시켜주세요. 네. 자, 그래서 이 부분까지 봤고,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문제를 틀렸을 때 아, 내가 어떤 개념을 모르고 있지라고 하면서 개념 페이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부분을 잘못 인식했지 그 문제 안에서 자신의 시행착오를 기록을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누적이 되면 가장 좋아요. 네, 이 부분까지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두 가지는 지금 당장에 갖출 수 있는 능력이라기보다 어머님들이 길게 최상위권 영재학교 또는 최상위권 의대나 공대까지를 길게 보셨을 때 조금씩은 염두에 두고 이 역량을 키워가셔라 의 의미로 실어 놓은 거고요. 첫 번째 논리적 표현인데, 사실 논리적 표현 뒤늦게 개발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학에서 논리라는 것은 이렇게 되면 되지 않을까라는 설득력을 갖추는 것보다 개념 간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인과관계의 필연성을 제시하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면 왜 호흡이 가빠지지?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냥 일반적인 친구들은 아, 운동하면 산소가 많이 필요하니까 숨을 많이 쉬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훌륭한 대답이야. 괜찮은 대답인데, 과학적인 논리를 갖춘 훈련을 한 친구들은 운동을 하면 혈액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니까 이 농도 변화를 뇌의 연수라는 곳에서 감지를 해서 호흡 운동이 빨라지도록 촉진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위성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짚어내면서 서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훈련들이 사실 되게 장기간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개념 간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 연결관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서 구력도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 참고를 해두시고, 그리고 마지막은 조금 생소한 단어죠. 이게 뭐 통용되는 단어는 아닙니다. 어떤 인문학자가 이제는 과학자들도 인문학적 소양을 필요로 하고 인문과 과학의 융합이 있어야 된다라는 맥락에서 사용을 한 단어라고 합니다. 요즘에 문이과의 경계가 희미해진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과학 영재에게 인문학적 소양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실제 영재학교에서도 자기소개서 문항에 수과학 이외의 경험, 예술적 또는 인문적 융합적인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에 대해서 서술을 해보라. 그리고 3차에 갔을 때도 과학자의 어떤 윤리적인 문제, 딜레마적인 상황에서의 너의 대처를 말해보라 라는 식으로 인문과 인성에 대한 비중을 점점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머님들이 아이들의 어떤 활동을 준비를 하실 때, 특히나 중학교 올라가서 생기부를 꾸리실 때 뭐 봉사활동, 리더십 등의 인성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더 이상의 수과학에 국한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수과학의 집중은 무게감은 어느 정도 둬야겠지만, 실제로 대학교에서도 어떤 전공을 선택하려면 이런 교과목 들어야 돼라는 것을 되게 좁게 정의를 하고 있다가 이 과목을 포함해서 두루두루 탐색을 해본 거는 충분히 역량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라고 완곡하게 표현을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과학 외에도 이런 부분들도 다양하게 챙겨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수업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지금 한 얘기를 바탕으로 두 가지 정도의 경로 설정을 제가 해보았는데요. 요거는 보편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경로 사이에 경로의 전환이 당연히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학생의 상황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이상이 섞인 형태로 또 로드맵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크게 굵직하게 잡아보면 영재학교 과학고를 지망을 하는 친구들이랑, 그리고 영재학교 과학고는 이제 성향상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의대나 뭐 일반고나 자사를 통해서 의대나 최상위권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요 정도의 패턴이 될 텐데, 이제 영재고 과고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경시에 좀 무게를 둘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반대로 경시 자사나 일반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경시대에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시에 준하는 정도의 부하나 어떤 사고의 확장을 할 수 있는 형태의 교육을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자극을 주듯이 계속 제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이제 중등과학이 두 가지 수업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O2라는 교재로 진행하는 수업이고, 두 번째가 하이탑으로 진행하는 수업인데, 일단 이 두 교재는 꽤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O2는 개념을 설명하는 부분이 하이탑보다는 훨씬 직관적이고 쉽고요. 반대로 하이탑은 과학적인 엄밀함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심화적인 내용까지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 과학을 접할 때는 하이탑은 조금 장벽으로 느껴질 수 있는 아이들도 있고, 반면에 이런 것들이 자기의 과학적인 탐구의 갈증이나 호기심을 해소해 줄 수 있어서 더 좋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이의 성향을 파악을 조금 하시는 게 더 우선인 것 같고, 대략 평균적으로는 요 학년 때 아이들이 수강을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향과 상황에 따라서 이 학년은 당겨지거나 미뤄질 수 있다. 그리고 하이탑은 O2에 비해서는 문제가 많이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본 문제도 있지만 최상위권 도전 문제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 뒤에 창의사고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영재고 과고 준비를 할 때도 거의 바이블로 사용이 될 정도로 되게 퀄리티가 좋은 문제들이 있어요. 다만 아이들이 처음 공부하기는 빡빡한 부분이 있기는 하죠. 그래서 그 부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여기 하이탑 물화집 중에서 파생되는 부분이 하이탑 생지 완성반이십니다. 이성민 선생님께서 진행을 하는 수업인데, 물화까지 완성을 했고, 그 다음에 나는 중등과학을 한 바퀴를 정확하게 좀 깔끔하게 완성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학생들에게는 이런 생지 완성반을 같이 수강을 하시거나 순차적으로 수강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중등과학이라고 하면 어머님들이 빨리 중등과학 선행 떼고 고등교육, 고등과학, 뭐 물리 원투, 화학 원투 이거 선행해야 되니까 한 번 정도 그냥 딱 듣고 여기서 더 이상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빠이빠이 하시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중등과학은 두 번, 세 번 듣는 게 좋습니다. 그게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이 고입에서도 중등과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고, 그리고 중등과학이라는 교육과정만 딱 떼어놓고 보더라도 너무 잘 만든 교육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하는 걸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뭐 O2를 듣고 하이탑을 듣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도 크게 문제 생기는 거는 없다는 점 좀 염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등과학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면 이어지는 부분이 이 물리대를 준비하는 방향,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고등 선행을 준비하는 방향 정도가 될 텐데, 사실 비기닝이란 브릿지라는 과정은 물리대의 초석의 과정이기는 해요. 하지만 다루는 내용 영역이 워낙에 고등학교의 물리 원투를 많이 포함을 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비기닝 브릿지 같은 수업을 들었는데 어떤 경시성의 수업이 성향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 통과나 선행으로 노선 변경을 하셔도 그 어떤 리스크도 없다는 점, 그런 점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비기닝이라는 거는 중등 때 다룬 내용 소재지만 중등 때 해보지 않았던 정량적인 계산, 복잡한 계산, 중등 심화적인 내용까지 이 커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경시에 집중을 하는 학생들은 중학교 2학년 3반기까지 물리대, 화학대 또는 KMO가 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집중을 하시다가 2학기 중학교 2학년 하반기 2학기가 되면 그때 영재반 입반을 하셔서 본격적인 입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선행 진도를 빼시는 거를 메인으로 잡으시는 분들은 물론 이 자사고 입시를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하기는 하겠지만 그 전부터 이제 자사고 반
꾸려져 있는 아이들의 어떤 상위권 아이들이 같이 경쟁해 보면서 테스트도 보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반에 참여를 하셔서 1학년 때부터 천천히 만들어 가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기본적으로 중등과학은 3시간을 수업을 합니다. 근데 수업에 따라서는 뭐 3시간 반을 수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 3시간의 수업 구성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게 아이들이 문제 인식 과정에서 어디에 오류를 범했나 이거를 점검하는 과정. 그래서 이 본인의 문제점이나 약점을 파악하는 그 과정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과제 해놓은 거 질의응답을 해보면서 아이의 개념 학습이 얼마나 이루어져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오류가 없는지를 확인을 해보게 되고요. 자, 이렇게 보면은 수업 진도의 비중이 좀 낮아 보이는데 사실은 앞부분이 수업 진도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 배운 것들을 다음 시간에 절반 정도의 이 문제풀이나 질의응답으로 해결을 하는 부분이라서 이 반복이 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단원에 대해서 2주에 걸쳐서 수업을 1시간 반씩 한다. 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진행하는 수업에 대한 뭐 진도 현황, 과제, 아이들 테스트 보면 시험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학원 친구 어플로 이제 전달이 될 거고, 그리고 뭐 이거 제 유튜브 채널인데 나중에 기회 되시면 또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네, 제가 수익 창출되면은 좀 아이들에게 간식으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복습 동영상, 뭐 밴드를 기본적으로 촬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랑 별개로 좀 퀄리티 있는 복습 영상을 촬영을 해보려고 지금 기획을 하고 있어서 그것도 좀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아카로드 중등과학이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경시관과 영재반이랑 협력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저도 어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 아이들에 대한 상황 공유를 경시반 선생님들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면 경시반 선생님들은 적당한 로드맵이나 수업 형태를 권해주시고 저는 어머님들에게 그런 로드맵을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영재 입시, 과고 입시에서 가장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하고 가장 많이 연구해 있는 팀장으로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단편적인 어떤 수업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길게 입시를 바라보셨을 때 일종의 러닝메이트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 줄여보고요. 이어서 끝까지 경청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 학원 유튜브도 있는데 꼭 굳이 본인의 유튜브를 홍보하셔가지고 좀 배신감이 드는데, 저희 뭐 앞에서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잠깐 정리를 해드리자면, 어떤 학원 설명회를 가시던 간에 본인의 수업에 대해서 많이 어필을 할 거예요. 근데 앞에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머님들이 아이들에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철학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학원을 선택하시던 간에 이렇게 아이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수업을 연구를 많이 하고, 왜냐면 제가 실은 그 초등학교 교사 출신입니다. 10년 정도 했어요. 근데 학원에 오기 전에 느꼈던 거는 아이들이 그냥 사교육에 가서 선행만 많이 하고 빨리빨리 하려고만 하는구나. 근데 제가 이 학원에 와서 느낀 점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아이들에게 정말로 뭐가 필요한지, 어머님들께서 어떤 거를 정말로 필요하시는지를 연구를 정말 많이 하시고 회의를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설명회 같은 경우도 선생님들이 계속 수업이 있으시니까 뭐 12시, 1시 넘어서 준비하시고 그러시거든요. 물론 준비가 끝나야 제가 또 준비를 해서 저는 더 늦게 자요. 그건 좀 안 좋은 점이긴 한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조금 뒷순서에서도 좀 유념하셔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저희가 여기서 마치고 이제 분류관의 수학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해 드릴 텐데요. 우선 설명회 하기 전에 저희 수학 선생님들 아까처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좀 많으셔가지고
제가 선생님들 많으시기 때문에 뭐 브로셔에 선생님들 사진이 다 있어요. 그거 한번 비교해 보시고 그리고 학력이나 뭐 경력이나 이런 거는 뭐 말을 아끼겠습니다. 왜냐하면 말하면 입이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님들 기준으로 좌측부터 저희 블루관의 부원장이신 김상우 부원장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옆에는 오늘 이제 두 번째 순서 연사해 주실 유덕진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 연사이신 지민주 선생님이십니다. 그 다음으로 간주혁 선생님, 네, 황준하 선생님, 네, 임선아 선생님, 네, 그 앞에 들어오시면서 보셨죠? 저희 그 도어맨이 아니고 저희 선생님이세요. 저희 서원준 선생님, 그리고 김주성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종문 선생님, 네, 류수진 선생님, 그리고 박현희 선생님, 허순복 선생님, 네, 최혜진 선생님, 마지막으로 최성우 선생님이십니다. 저희가 선생님들이 되게 많으시죠. 그만큼 어머님들께서 엄청 문의도 많이 오시고 그만큼 저희가 많은 과정을 깔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선생님들이 오늘은 저희가 명찰을 제가 폐용하시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설명회 끝나시고 어떻게 보면은 설명회로 부족한 부분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대1로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그냥 이 장소에서 마련을 할 거라서 이제 뭐 특정 선생님께 가셔서 질문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명찰을 달고 있으신 분들이 선생님이시니까 가서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저희 네 들어가 주세요. 저희 그 두 번째 순서로 어떻게 보면 대치동에서 뭐라고 할까요? 초등학교 오늘 1, 2학년 부모님들 많이 오셨으니까 1, 2, 3학년 학생들을 가장 잘 이해하시고 가장 잘 가르쳐 주시는 저희 유덕진 선생님이십니다. 네,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제 스스로 블루관의 대표 강사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는 유덕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저는 주로 이제 선생님들 교육하고 그 다음에 팀 수업 위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팀은 보통 이제 나름 사고력 학원에서 좀 이제 높은 반 아이들이 주로 이제 팀을 원하셔서 팀 수업을 원하셔서 제가 이제 중등진도부터 이제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점을 중점으로 공부를 해야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지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어제 리허설을 했는데 말을 너무 더듬더듬 해가지고요. 지금 매우 긴장을 해가지고 좀 실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긴장. 네. 참 많이 긴장되네요. 네. 중학교 거부터 제가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하는데 지금 보셨다시피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중학교 선행을 시작을 해요. 6년 선행인데 이게 사실 잘 보면 한글도 잘 못 쓰거든요. 한글도 잘 못 쓰고 근데 이제 수학적으로 머리 돌아가는 건 굉장히 빠르긴 하더라고요. 그 연상 같은 것도 곱셈 같은 것도 훈련은 어느 정도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은 조금 이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긴 합니다. 뭐 보통 대부분 이제 2학년 초반 때부터 이제 중등 선행을 원하셔서 오시는데 그것도 아마 초등이 아마 마무리가 다 안 된 상태이지 싶어요. 초등이
일단 선행이 어느 정도 나가긴 했는데 저는 이제 주로 팀 수업이다 보니까 이제 급하게 이제 진도 빼고 딱 맞춰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가지고 초등이 안 되어 있는 친구들도 꽤 있는데 그냥 넘어가면 되지는 않고요. 반드시 병행을 하면서라도 심화학습을 반드시 진행하고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2학년 때는 사실 별 생각이 없어요. 아이들은 그냥 즐겁게 다니고 뭐 숙제 스트레스가 좀 있긴 하지만 제가 수업해 봤을 때 학원 가기 싫다는 말은 안 하고 그것도 나름 또 학원에서 공부도 해갖고 오고 뭐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어느새 중등이 끝나 있는 막 이런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스트레스 안 받으시는 거는 아이가 학원 가기 싫다는 말을 안 하는 게 저한테는 그래도 장점일까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1년 2개월? 1년 2개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초반은 좀 드물었던 것 같고요. 이제 중반에서 후반쯤에 이제 초등 과정을 중등 과정이죠. 중등 선행이 마무리가 되는데 놀랍게도 굉장히 잘합니다. 이 어려운 거를 저 어린 나이에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정말 잘해요. 저도 친구 만나가지고 너 저기 학원 일하고 있는데 누구 가르치니? 초등학생 가르친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6학년 애들 그 중학교 거 선행하는 거야? 라고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3학년 애들이 고등학교 거 가르치는데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알아듣는 거니? 하는데 놀랍게도 굉장히 잘합니다. 그 어려운 실력 정석 연습 문제를 절반 이상 스스로 풀어내는 아이들이 있어요. 정말 훌륭한 아이들이죠. 자, 그 아이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까지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선행이 초3 중후반 때 시작을 하죠. 이게 다 지금 초등학교 5학년 또는 4학년 때 KMO 대비반에 들어가기 위한 선행 지금 프로그램인데요. 원하시는 것 이제 보통 KMO 반 시작이 5월에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4학년 5월까지 이제 고등을 다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 완성도는 그럼 좋아요라고 말씀드리면 물론 부족한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그 KMO반 시험 다 합격을 잘 하고 무사히 잘 들어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좀 늦게 시작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이제 고등을 좀 많이 더 도는 거죠. 고등은 좀 쉽지는 않아서 반복을 계속 해야 되다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5학년부터 KMO 준비하기 위해서 4학년 때 이제 고등 과정을 많이 반복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4학년 또는 5학년 때 KMO반을 가게 되면 이제 저의 역할이 끝나게 됩니다. 저도 너무 길어요. 이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길게는 5학년까지 3년을 데리고 있으면 미운정, 고운정 다 들고요. 사실 4학년 되기 전까지는 딱히 막 부모님이시고 저도 이제 학부모지만 그렇게 딱 사람처럼 행동하지는 않잖아요. 본능에 많이 행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2학년 때까지는 진짜 많이 힘듭니다. 힘든데 이제 3학년 때부터 조금 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4학년 때는 의사소통이 되고요. 이제 의사소통이 되면서 근데 아이들도 이제 몸도 조금 커지면서
이제 또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들이 더 생기긴 해요. 아이들이 좀 거칠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뭐 아무튼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수업들이 대부분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기하 파트는 저는 이제 스케줄을 여기에 맞춰서 끝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뭐 기하 심화를 좀 더 공부를 시키고 싶고 그 다음에 조합도 공부를 시키고 싶긴 한데 저는 이제 좀 이게 사실 빡빡해요. 되게 스케줄이 아이들이 학원을 하나만 다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빡빡하다 보니까 그래서 중등기하 심화나 조합은 여유가 있으면 반드시 특강을 듣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하 심화는 집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이제 어머님들께서 이제 손으로 어머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적어요. 많지 않다 보니까 반드시 전문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합은 사고력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사고력 학원에서 많이 세죠. 세는 걸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뭐 이게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컨비네이션도 알고 다 하더라고요. 뭐 어렵게 안 하고 쉽게 합니다. 그래서 조합 수업도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수업을 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면 KM호반 들어갈 때 좀 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중등 과정에서 선행 이제 공부하면서 걸림돌이 되는 걸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음수 정수와 유리수 할 때 음수가 나오면 음수 개념 못 잡는 친구 있어요. 그거는 그럴 수 있거든요. 그 개념이 되게 혼동될 수 있어요. 또는 문자가 굉장히 혼동될 수 있는데 그거 기다려 주시면 굉장히 금방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런데 제가 가르쳐 본 아이들은 대부분 음수도 쉽고 문자도 쉽더라고요. 너무 쉽게 해서 당황스러웠는데 보니까 이제 초등 6학년을 제가 처음으로 얼마 전에 수업을 시작해 봤어요. 최상위 수학을 봤더니 이걸 하면 잘 열심히 공부하면 문자는 하나도 안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뭐 다 방정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심화를 초등학교 거 심화를 잘 해나가면 중학교 것도 이제 뭐 크게 무리 없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중학교 2학년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1차 함수가 될 거고요. 고등학교 과정이 다 함수다 보니까 1차 함수에 초점을 맞추는데 뭐 사실 중학교 2학년 1학기 것까지는 크게 중요하게 보진 않고요. 2학년 2학기부터 내용이 어려워지고 아이들은 쉽게 하는데 그게 이제 혹시 삼각형이 뭔지 아시나요?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세모난 거라고 대답을 할 거잖아요. 어리다 보니까. 근데 중학교 2학년부터는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정의를 요구해요. 뭐 세 변으로 둘러싸인 도형 이렇게 정의를 요구하게 돼요. 그런데 아이들은 이제 문제 푸는 거는 풀어요. 문제 푸는 거는 뭐 왜냐면은 대충 눈대중으로 그림이 딱 보이잖아요. 도형 감각이 있다고 하죠 보통. 근데 논리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약간 찍어서 하는 것들도 많고. 그런데 그걸 논리적인 훈련이 지금 필요해요 저기서. 그래서 저는 항상 증명시키고 뭐 전에는 백지 시험도 많이 보고 했는데 증명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반복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요. 3학년 1학기입니다. 3학년 1학기는 이제 고등 과정이랑 똑같아요. 3학년 1학기 심화가. 내용이 심화된 게 고등 수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고등 과정이 쉽냐 어렵냐가 갈릴 거예요. 고등 과정이 이 3학년 1학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성 문제도 심하면 이제 실력 정성 문제도 다 뽑아서 다는 아니고 이제 상당수 뽑아서 아이들한테 풀립니다. 관련 내용은 그렇게 연습을 해가요. 근데 아이들이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어려우니까 어려운 거를 어떻게 가르치냐는 영업 비밀이고요. 뭐 일단 뭐 아무튼 저만의 이제 방법이 있기도 하고 해서 예, 그걸 잘 해 나가서 그러면 고등을 나갔을 때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가요. 고등 수상이 그 잘하는 애들이기도 하지만 2달이 채 안 걸립니다. 그래서 15단원인데 2달이 채 안 걸리면 거의 하루에 한 단원씩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완성도는 그럼 높아요? 높습니다. 네. 신기하지만 수상까지는 괜찮아요. 높아요. 이제 하가 문제가 되는데. 그리고 3학년 2학기는 이제 고등이 눈앞에 있다 보니까 좀 빨리 넘어가게 돼요. 이제 바로 고등을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3학년 2학기는 굉장히 빨리 넘어가는데 솔직히 양도 적으니까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아이들이 중등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게 아마 3학년 2학기 원일 거예요. 원이 제일 어렵습니다. A급 원 문제 많이 어려워요. 많이. 아이들이 해결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훈련도 필요하고요. 그냥 A급은 손댈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처음 여기 와서 팀 수업했던 아이들이 중에 이제 제가 여기 온 지 5년 됐습니다. 대치동에 온 지. 그전에는 이제 뭐 여기저기 있긴 했었는데 그 처음 맡았던 팀 중에서 제일 잘하던 친구가 중등과정 끝났을 때 A급 다 채점을 해봤더니 A스텝 정답률이 50점이었대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어머니. A스텝 스스로 풀어가지고 50점이요.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게 50점밖에 안 돼 막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친구 5학년 때 금상 탔어요. 그러니까 그 A스텝 솔직히 막 진도 나가고 하는 거 한 3분의 2는 선생님이 풀어주시는 걸 거고요. 뭐 그래서 그럼 풀어서 복습해라 이런 학습밖에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학습을 시켜야 되는 거는 그 A급 A스텝을 선생님이 풀어줘서 지식을 전달할 거냐 아니면 스스로 풀게 만들어낼 거냐 이게 학습의 차이점이 있겠죠. 이제 저는 후자입니다. 어떻게든 아이들이 답을 내기를 원해요. 네, 그 방법에 대해서 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고등과정 넘어갈 때 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제 교과과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초등학교 거에서는 왜에 대해서가 되게 크지가 않아요. 원의 넓이가 왜 그렇게 계산하는지 아니면은 분수 곱하는데 왜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는지 뭐 왜를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그냥 손가락 연습하고 운동하고 그걸 원합니다. 연산하는 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그 이제 초등과정을 하려면 뭐 그냥 손가락만 움직이면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연습을 할 수 있어, 훈련을 할 수 있어. 이러다 보니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중학교 1학년까지도 괜찮아요. 감각을 요구해요. 대부분 이제 손가락이 기억하는 대로 의식 흐름대로 쓰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교 2학년 2학기부터 이제 논리적인 걸 요구해요. 아까 전에도 김희겸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논리적인 표현을 조금씩 요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식이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식이 중요하게 되는. 그전에는 어머님들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가 맨날 암산해서 실수해요. 공감하시죠, 그거? 맨날 시간 쓰고 그냥 여기저기 썼다가 틀려요. 어렸을 때 그렇게 다 습관이 잡히거든요. 근데 습관은 또 쉽게 안 고쳐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강제로 이제 연습을 시켜야 되는 시기가 온 거죠. 중학교 2학년 2학기부터 서술형 시험을 꼭 보고 좀 큰 애들은 더 일찍 봐도 되고요. 좀 이제 어린아이들이다 보니까 서술형 시험, 왜냐하면 선생님 입장에서 아이들 글씨 읽기가 힘들어요. 서술형 보면 이제 글씨가 이제 알아볼 수 있는 시기가 이제 한 3학년 후반쯤 되면 이제 조금 알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인 따라서 쓰게 유도를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저도 이제 읽을 수 있게 되고, 예. 그럼 이제 서술형에서 이제 채점을 하기도 좀 수월하고요. 고등부터는 거의 완전한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가 알고 있는 걸 표현하는 거를 고등 과정에서는 원하고요. 외가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고등은 훈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아무튼 모든 과정 다 훈련 중요하지만 고등부터는 이제 서술 정확하게 아는 거를 표현하는 연습도 시켜야 되게 됩니다. 예. 뭐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뭐 이제 초등학교 것까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던 것들을 왜요. 어린아이들이 습관이 돼서 질문을 안 해요. 그러면은 수업 시간에 항상 제가 질문합니다. 이거 왜? 항상 제가 질문해요. 그러면 이제 조금씩 왜 아이들도 따라하면서 이거 왜요. 이제 그게 좀 심해지다 보면 정말 얼토당토하는 거 왜요 다 물어보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저랑 또 싸우고 뭐 이러는 거죠.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요.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가장 큰 핵심, 저희 수업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개념 설명 그렇게 막 되게 이해 잘 되게 설명하는 선생님 아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무슨 뭐 아이들을 엄청 뭐 이렇게 꼼꼼하게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꼭 하나 제대로 하는 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심화 문제 아이들 스스로 풀 수 있게 만드는 거. 저한테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저한테는 심화가 이제까지 이제 거의 오랫동안 20년 가까이 학원을 하면서 심화 수업만큼 이제 학습 효과를 본 거는 이제 제 경험상 이제 심화 수업을 아이들이 공부하고 그걸 제대로 함으로 인해서 얻는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를 저는 많이 겪어봐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수업하면서 이 심화 학습을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 못 풀어도 괜찮습니다. 풀려고 시도하는 거, 트라이하는 거,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러려면은 뭐 이제 어린아이들 집중력이 또 길지 않다 보니까 뭐 별의별 수를 또 써야 되긴 해요. 뭐 이제 뭐 맞추면 뭘 준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어쨌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고 거기서 답을 내는 거, 답을 못 내도 되지만 만약에 답을 내는 학생이 있으면 그 친구는 수학을 굉장히 좋아하겠죠. 재밌어 할 겁니다. 예. 근데 그 과정이 사실 수학의 가장 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예. 잘하는 애들, 잘한다고 해야 되나? 좀 빠른 아이들이요. 네. 그리고 이제 연산은 이제 주위에서 이제 많이 들으셔가지고 연산해야 된다 하셔가지고 연산하는 게 맞습니다. 하는 게 맞는데, 만약에 이 아이가 이거 하는데 거부감이 없다. 예를 들어 심화 문제를 6학년 2학기 심화를 너무 열심히 했어요. 사실 그러면 연산 딱히 많이 안 필요하거든요. 이게 심화를 잘했으면. 앞에가 탄탄하면 연산은 불필요해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앞에가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조금 거리감 있는 내용들을 이제 몸에 붙이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산은 좀 이렇게 거부감 있는 것들을 친해지기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연산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좋은 것도 있죠. 이제 암산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되죠. 암산은 양날의 검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암산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한번 아이들 두 자릿수의 곱셈 암산을 한번 시켜보세요.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아무거나. 그거는 좋은 훈련이 되거든요. 생각하게 하는데 좋은 훈련이 됩니다. 아무튼 어렸을 때는 그렇게 훈련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무튼 네. 그리고 이건 제가 계속 강조하던 건데요. 심화학습입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거 우리 아이는 너무 문제집이 어려워요. 그 센수학 비단계도 어려운데요. 그럼 그 비단계가 심화예요, 어머니. 그게 심화 문제인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는 그게 미적분이에요.
그 심화 문제가 그게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파고들어야 돼요. 수학이라는 게 그냥 기계적으로 훈련하는 거는 내신 때 하는 거고 시험 때 하는 거지, 지금 나이 때는 그릇을 넓히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릇을 넓히는 거. 근본적인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깊게 사고하는 방법을 연습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가장 좋은 게 심화입니다. 심화 문제를 반드시 스스로 풀게 하는 것. 그럼 보통 이제 잘하는 아이들은 막 이제 어떻게든 자기가 답을 내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풀어주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막 풀려고 하면 안 돼요, 잠깐만요, 난리가 나요. 그런데 수학이 재미가 좀 없고 이런 친구들은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아니, 해보라고 해야 풀지. 손도 안 대고 있으면 당연히 못 푸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아니, 봐도 모르겠는 걸 어떻게 해요? 당연히 모르죠. 손도 안 대는데 어떻게 알아요? 손도 안 대고 시도도 안 해보고,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아직 어리니까 기회도 많고 교정할 시간도 많고 그렇지만 어쨌든 진짜 그릇을 키우는 데에서는 썩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저는 이제 어쨌든 이 그릇을 계속 키워가면서 수업하는 게, 그럼 저도 편해요. 뭐 개념 같은 거 너무 쉽게 하니까. 그래서 저도 편하고 뭐 아무튼 저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또 어려운 시험도 잘 보게 되고, 그리고 고등학교 시험, 제가 고등학교 시험은 굉장히 어렵게 내거든요. 뭐라 해야 되죠? K5반 그 입반 시험에 한 2배는 어려울 거예요. 뭐 처음에 막 애들 막 하나 맞고 2개 맞고 막 이래요. 근데 이제 점점 계속 누적으로 보다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점수가 이제 엄청 올라가게 돼요. 이게 계속 어려운 시험 반복하면서 하다 보니까. 뭐 아무튼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심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이면 정말 제대로 심화 학습을 하기를 원하고요. 저희 반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이제까지 그래도 나름 5년 하면서 저랑 1년 이상 공부했던 아이들에서 대부분 이제 초등학교 시험, 제가 초등을 가르치진 않았지만 초등학교 시험에서 대상이 매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나왔어요. 매년. 뭐 이번에도 나왔고요. 그래서 자랑입니다. 네. 아무튼 저는 그래서 공부 방법이 제가 하는 게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아무튼 오늘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는데, 제가 좀 이제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아요. 아무튼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어머님들 제가 뒤에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막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필기도 엄청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저희 상담실로 모셔도 될 것 같아요. 분위기가. 다들 너무 열심히 들어서 감사하고, 그 유덕진 선생님이 이제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그 유덕진 선생님 반 애들은 진짜 대치동에서 그 뭐라고 할까요? 그냥 높은 애들이에요. 높은 애들이 들어온 것도 있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잘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고, 막 초등학교 1학년이 막 고등학생하고 그거는 조금 그런 것 같고, 아니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 같고, 근데 다 맞는 말씀 해주셨고 계속 심화를 강조하셨으니까 요즘 뭐 수능만 보더라도 그렇죠. 수능만 보더라도 기본적인 개념 가지고 물어보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킬러 문항이라고 나오고 그런 문항도 되게 많기 때문에 조금 심화학습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저희 김상호 부원장님 모시고 제목이 되게 장황하죠. 저희 급변하는 교육 트렌드에서 리드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블루원에서 부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우라고 하고요. 저는 어머님들께 좀 요즘 되게 뭐가 많이 바뀌고 있죠. 이 부분들에서 아마 여기 오신 어머님들은 조금 남들은 어떻게 하지?
나는 거기에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오신 어머님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우리는 리드하기 위해서 온 거죠. 그죠? 잘 알고 분석하고 미리 예방해서 우리 아이가 거기까지 도달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찾아내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정보도 입수해야 되고 입수된 정보로 좋은 결과값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빨리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결정을 했다면 밀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머님들 요즘에 그 교육과정이 뭐 개정됐다, 뭐가 더 좋아진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다른 학원들도 그 설명회에서 많이 짚어줬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핵심은 뭐냐라는 거를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해 봤는데, 일단은 정권이 교체되면서 제가 언제 그걸 느꼈냐면, 그 정권이 교체돼서 처음 아이들 중등 내신을 보는데 예고 친구들이 갑자기 학원에 문의가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아니 예고 애들이 그냥 열심히 실기 연습을 하면 되지 학원에 문의가 왜 이렇게 많이 오지? 라고 보니까 중간고사를 봤는데 수학에서 갑자기 문제가 어렵게 나와서 애들이 내신이 뚝 떨어진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근데 문의가 온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교육청에서 공문이 나갔더라고요. 학교에. 너네들 이렇게 너무 시험 쉽게 내면 앞으로 감사하겠다. 결국 바뀌면서 그 부분이 조금 체감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제 어려워지겠구나. 어디서부터? 예체능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체중 다니는 친구들도 요즘 공부 엄청 열심히 합니다. 실기가 중요한 게 아닌 시기가 돼버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엘리트주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는 조금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서 계속적으로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KMO에서 수상을 되고 고등 KMO에서도 입상을 해서 국가대표로 뽑혀서 IMO, 그쵸? 그 전 세계 애들과 붙는 그 대회에서 나가서 메달도 땄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 친구가 서울대 수학과를 갈 줄 알았어요. 수학을 너무 좋아하고 수학을 너무 잘하던 학생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수시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IMO 준비를 하면서 내신이 박살이 났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인정해 주지 않던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누가 경시해? 우리는 일반교육고 가서 내신 잘 받아서 서울대 갈 거야. 약간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시점에서 정권이 교체되고 난 다음에 뭔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도 여기 나와주신 거겠죠. 왜? KMO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유리해지고 그런 친구들에게 유리할 수 있게끔 조금씩 숨통이 열리고 있는데 이게 언제 확 열릴지는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니까요. 그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이게 잘하는 학생들을 예전에는, 그래서 이건 약간 여담이지만 그 교대 수학 영재원이 어머님들은 아시겠지만 그 초등과정에서 갈 수 있는 수학 쪽으로 조금 반짝반짝 빛나는 친구들이 갈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교대 수학 영재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테스트를 안 봤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면접으로도 뽑고, 그래서 거기 교수님들이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얘는 여기 올 수준이 아니잖아. 근데 얘가 왜 여기 앉아 있어? 약간 그런 불만들이 제시되다가 이번에는 시험을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상화시키는 거죠. 능력 있는 애들이 와서 진짜 좋은 수업 들어라.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조금씩 더 잘하는 친구들, 더 좋은 교육을 받은 친구들, 더 재능 있는 친구들에게 조금 더 양질의 기회가 제공되고 그 부분들에서 뭔가 성과를 올렸을 때 그걸 정확히 인정해 주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조금 확산되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께서 방금 유덕진 선생님이 말씀하셨을 때 너무너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원래 우리 애는 연산 다녀요. 네, 더하기 빼기, 네, 사칙 연산 열심히 하는 학원 다녀요. 그랬는데 갑자기 걔네들이 뭘 한대요? 초등을 다 끝냈대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 그래서 중등이 신앙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원래 사고력 학원에서는 그 교과 선행을 안 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사고력적인 수업만 하다가 이 실명을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겠으나 필즈, 네, 소마, 거기에서도 필즈도 더 클래식, 소마는 네, 프리미어, 이런 데서 사고력 수업을 알려주다 보니까 교과 과정이 설명을 안 해주고 애들이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에게 교과 과정을 하나 둘씩 풀어지게 알려주게 된 거죠. 그래서 사고력 수업을 들었는데 초등이 끝난 거예요. 엄마 나 이거 다 알아요. 어디서 배웠니? 사고력 수업 학원에서 배웠어요. 너 이것도 알아? 이것도 알아? 다 한대요. 그럼 초등이 패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시작되는 겁니까? 너 이거 다 아니까 우리 중등 시험 한번 봐볼래? 하고 봤더니 해요. 그럼 너 중등하자 라고 돼서 빨라진 거죠. 빨라진 겁니다. 이것도 빨라진 한 축을 좀 담당했고요. 다른 건 뭐냐? 이거는 저희 그 대치동과 이 강남구 일부 지역에 해당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다른 어머님들께 말씀드리면 공감을 못 하시는데, 쉬는 시간에 내 친구가 중등 교과서를 올려놓고 네, 풀고 있어요. 너 이거 뭐야? 나 중등해. 네. 그럼 이제 아이가 마음이 바빠져요. 나는 나랑 비슷한 레벨일 줄 알았는데 얘는 갑자기 중등을 한대요. 그러면 어머님들의 마음이 바빠지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마음이 바빠집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 저희 어머님들 다 초등학교 다니실 때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중등을 올려놓든 고등을 올려놓든 시험을 봐서 내가 얘보다 잘하면 넌 나보다 못하잖아, 이게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험을 안 봐요. 그래도 시험을 보더라도 너무 쉬워요. 한 개 틀리면 바보 취급을 받아요. 그러면 얘네들, 그럼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걸 뭐로 증명할 거냐? 영어는 그 과정이 없죠. 중등 영어, 고등 영어라는 걸 확실하게 지명해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뭘로 합니까? 학원으로. 나 어디 학원 다녀? 이렇게 하면 너 좀 영어 좀 치는구나, 이렇게 애들끼리 이게 되죠. 그럼 근데 수학은 그게 없어요. 근데 물론 저기 이번에 이사한 황소라는 친구가 있긴 한데, 근데 그거를 떠나서 수학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저 유덕진 선생님 반 친구 같은 애가 쉬는 시간에 수학의 정석을 탁 올려놓으면 게임이 끝난 거죠. 이제 이거를 잘하는지 안 하는지는 일단 아이들 눈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다 모르니까. 그래서 이거를 올려놓는지 안 올려놓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수학의 정석을 올려놓고 이제 애들을 탁 바라보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얘가 다른 거예요. 엄마 나는 왜 이걸 못해? 나 이거 해야 되잖아. 엄마 나도 이거 할 수 있게 해줘. 나 쟤한테 질 수가 없어.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넌 더 빠르게, 네가 더 빨라? 나도 더 빠르게, 얘기해서 조금씩 그 출발선이 앞으로 당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공교육이 잘못한 겁니다. 그렇죠? 아이들에게 기본적으로 어린이 아이들이 모이면, 어머님도 키즈 카페 같은 데 가시면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일단 새로운 친구를 만나면 제일 처음 물어보는 게 너 몇 살이야? 라고 물어봅니다. 형이라 그러면 아이고 형님 이렇게 하고 같이 놀죠. 그런 느낌처럼 서열화가 아이들 사이에서는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서열화가 잘 안 돼 있으면 다툼도 많이 일어나고 싸움도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서열화가 잘 돼 있으면 안정화돼서 굴러가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서 수학적인 부분들에서, 서열화적인 부분들에서, 또 저희 지역적인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이게 땡겨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미 트렌드화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둘째를 하시는 어머님들은 이미 그런 걸 조금은 파악을 하시고 첫째보다 1년이나 아니면 반년 정도를 미리 시작하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첫째가 계속 말한대요. 엄마 빨리 시켜. 엄마 빨리 시켜. 내가 발렸잖아.
얘는 빨리 시켜. 어차피 내가 공부할 거라 동생이 공부할 거니까. 엄마 얘는 더 빨리 시켜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빨라지게 된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괜찮아. 너는 똑똑한 친구니까 미리 시작을 안 하고 남들보다 늦어도 나중에 다 채울 수 있을 거야. 이게 아이들에게는 납득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빨라지는 부분들이 생기고 있다라고 어머님들께서 인정을 해주시고, 그럼 빨리 할 거면 우리 애가 남들에게 뒤처지는 거는 저는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해주려면 어떤 식으로 어떤 부분들이 조금은 더 해줘야 되냐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하나 더 빨라진 게 있습니다. 원래는 3개월에서 4개월이 한 학기가 마무리되는 그런 적정 시점이었거든요. 이것도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빨리, 우리하고는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우리하고는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들 2년 하는 걸 우리는 1년 만에 끝낼 수 있어요. 이런 학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한 학기당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그거를 면밀히 살펴주셔야 돼요. 과연 우리 아이가 이거를 해낼 수 있는지의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요즘 어머님들께서 많이 생각하시는 게, 옛날에는 방학은 해외여행 가는 시즌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그 학교 중에 열심히 수업을 들었으니까 이번에는 쉬는 차원에서, 휴식 차원에서 저랑 같이 해외여행을 거의 뭐 1주일, 2주일 이렇게 가서 쉬다 올 거예요. 쉬다가 뒤처지게 생겨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방학 때 점핑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미 그 어머님들께서 그 아이의 그 로드맵을 짤 때 이미 방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 뭘 끝내고 그 다음에 점핑해서 다른 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 혹시라도 미리 이미 다 티켓팅을 해 놓으셨겠지만, 한 번만 시간이 다가오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이번은 어쩔 수 없겠죠. 겨울방학 때부터라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애들이 주변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한 번만 더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희 학원에서는 다양한 여름방학 수업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약간 홍보해 드렸고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유덕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기부여예요. 잘하는 애들은 실은 동기부여가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를 열심히 풀어서 동그라미가 많이 되면 거기서 쾌감을 느끼고, 나는 진짜 잘하는구나. 그리고 잘하는 친구들은 희한하게 주변 또래 집단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너 잘하잖아. 그러면 잘하는 친구들은 희한하게, 이게 우리나라 문화인지도 모르겠는데 대우를 해줍니다. 똑같은 실수를 해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래 다음부터는 조심해. 공부 좀 못하는 친구들은 야!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기부여가 필요한데요, 적절한 목표가 아이들마다 아마 다를 거예요. 잘하는 친구들은 그럴 필요가 있는데, 조금 수학을 어려워하고 못하는 친구들은, 그게 왜냐면 아이들이 생각했을 때 지금 수학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아이들은 저희처럼 사회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든 과정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가 제일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머님들께서 기억나시나 몰라요. 해병대 캠프, 그죠? 그래서 애들을 보내서 죽어라 고생시키면 애들이 엄마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약간 뭐 가학행위라고 해가지고 요즘에는 안 하죠. 그럼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친구들의 적절한 목표가 못 가.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뭐 과자도 줘보고 뭐도 줘보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초등학생들의 가장 큰 동기부여는 내가 이익을 받는 거에는 생각보다 둔감합니다. 근데 나로 인해서 남이 누군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잘해서 내 숙제가 줄어든 것보다 내가 잘해서 남에게 숙제를 한 문제를 더 줄 수 있다면 미친 듯이 공부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도 아이에 대한 관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언제 불타오르는지를 잘 캐치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적절한 자극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좋은 학습 환경이 조성이 돼야 돼요. 실제로 대치동 친구들과 그 외쪽 지역의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거는 학생들의 말입니다. 그러면 대치동 있는 친구들은 반 분위기 자체가 너무 학교도 그렇고 학원도 그렇고 열심히 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돼서 내가 여기서 놀면 뒤처진다가 이미 머릿속에 어느 정도 인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겠다. 왜? 뒤처지고 지기 싫으니까. 근데 조금만 외곽 지역으로 나가면 선생님 제가 진도 제일 빨라요. 우리 반 애들은 공부 안 해요. 걔들은 공부 안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라고 해서 그 친구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게 조금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좋은 학습 환경이 조성되는 건 정말 필요한데 그게 아카로드죠. 네,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몰려있고 공부하는 분위기가 잘 조성되어 있는 학원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저희 학원이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가정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핸드폰 조금만 하고 어머님들도 독서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해주시면 좋고요.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이에 맞는 학습 방법이 중요한데요. 대부분 처음 저희 학원에 오신 선생님들이 고등학생들 이렇게 수업을 하시다가 그래서 나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을 처음 딱 경험을 해보면 너무 어렵대요. 초등학생 수업이. 고등학생 수업은 정말 날로 먹은 느낌이고 초등학교 수업은 애들을 집중시키기도 힘들고 애들에게 동기부여하기도 힘들고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초등교육을 많이 해본 베테랑 선생님이 많은 학원이 저는 좋은 학원이라고, 초등학생들에게 좋은 학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머님들께서도 가정에서 학습을 시켜주실 때, 그래서 앞에서 유덕진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고 저희 김희겸 팀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계속 이 아이에게 어떤 학습을 시킬 것인지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10년 넘게 아이들을 수업을 해봤지만 어머님들께서 관심을 갖는 학생과 아니면 어머님들께서 너무나 맞벌이 때문에 너무 힘드셔가지고 조금 케어를 좀 못해주는 학생들 간의 차이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선생님들은 정말 최선을 다할 거예요. 정말 이건 좀 속된 표현이지만 머리끄댕이를 잡아서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잘 안 올려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를 보면 대부분 가정에서의 학습이 좀 무너진 경우가 많습니다. 같이 끌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효과가 2배, 3배로 납니다. 그런 부분들 어머님들께서 잘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어차피 예측은 누구나 합니다. 어떻게 변할까라고 다 예상을 하죠. 그리고 대책을 세우겠죠. 근데 고민만 하고 예상만 한다고 해서 뭐가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방금 유덕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문제를 발견하면 뭐라도 시도해봐야 됩니다. 풀어봐야 됩니다. 풀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어머님들께서도 마찬가지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고민하면 아이는 고민하는 그 시간만큼 뒤처지는 것 같아요.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빨리 결정하시고 뭐라도 시작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 학원은 어머님들이 고민하시는 부분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다 갖추고 있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쉽게 다 어머님들의 고민을 덜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어머님들 이렇게 이런 시간에 너무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꼭 좋은 기회가 돼서 저희 학원에서 다시 만나 뵐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보충 좀 하자면 저희 이 키워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미래가 이루어지도록 과정을 만들어 가겠다. 근데 저희 학원 이름이 아카로드잖아요. 그 길을 저희가 만들어 드리겠다. 이런 의미로 보충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1시간 조금 지났어요. 이제 조금 어머님들도 집중력이 좀 떨어지실 시간이고 왜냐면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시간 제가 끌까봐. 이어서는 저희 마지막으로 대치동에서 아마
저희 지민주 선생님처럼 진짜 많은 학생들 동시다발적으로 관리해 주시는 선생님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경험하시고 어머님들과도 가장 많이 소통하시는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이 방법에 대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카로드 블루에서 수학 2학년부터 중2까지 맡고 있는 지민주라고 합니다. 네, 논어가 이렇게 시작하죠. 학이 시습지면 불령역화. 제가 고등학교 한문 시간에 배운 것 중에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배우며 때때로 익히니 또한 즐겁지 아니하겠는가. 저는 저희 아이들이 수학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우 이상적이긴 하죠. 배우면서 익히는 것들이 제대로 되어야 그것이 수학 공부의 효과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 김희겸 선생님께서도 이제 익힐 습이 점점 더 이제 높아진다고 말씀을 하셨고 했는데, 과연 우리 아이들은 수학 공부를 하면서 배우고 익히는 시간도 충분히 있으면서 또 즐겁게 하고 있을까? 저는 항상 그 부분을 어머님들께서 잘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잘 관찰을 해주시고 관심 가지고 보면서 계속 한번 체크하고 자문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앞에 부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되게 경쟁이 많이 심한 상태죠. 그만큼 지금 되게 저희 학원에 오는 애들도 점점 학년이 자꾸 내려가고 있고,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공부 목적 파트 1에서 성장. 이제 어머님들께서 가장 중시하셔야 될 부분이, 아이들이 이렇게 자꾸 트렌드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 남들과 이렇게 경쟁도 하고 있고 애들은 뭐 비교도 하고 있고 하는데, 뭐 비교해서 뭐 우월감 갖고 싶은 심리야 당연한데 어머님들께서는 그 포커스를 외부가 아니라 아이 자신, 아이의 수학적인 성장에 딱 포커스를 둬야 된다고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들께서 그 초점을 우리 애가 다른 애보다 뒤처지는 거 아닐까, 아니면 트렌드에 뒤처지는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자꾸 바깥쪽의 것, 좀 부차적인 것, 남과 비교하는 것 쪽으로 어머님이 그쪽으로 생각이 쏠리시면 아이가 그걸 기가 막히게 알죠. 그렇죠? 아이들에게는 어머님들이 거의 신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머님이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나의 공부에 대해서 엄마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아이에게 정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아이들 사이에서야 뭐 서로 경쟁도 하고 뽐내기도 하고 나 정석 배워 뭐 할 수는 있지만, 어머님이 부터가 우리 애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우리 애 딴 애보단 빨리 시켜야 뭔가 내가 공부를 잘 시키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애가 왠지 우월한 것 같은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단 수학 학원을 보내는 거는 수학 공부 잘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학을 정말 진도가 빨리 나간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유덕진 선생님 반 애들처럼 뛰어난 애들은 그 진도를 쭉쭉쭉쭉 나가면서 다 소화를 해요. 진짜 잘하고 진짜 빨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많이 있고 저희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매우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되게 같은 진도로 나가지만 점점 더 어렵게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같은 학년 내에서 같은 진도로 나가도 반별로 또 아이들별로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공부 포인트는 아이 자신에게 두시면서, 아이들마다 개개인의 이해도나 성취도가 매우 다릅니다. 근데 그거는 어머님들이 가장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미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머님이 그걸 잘 아시고 또 그걸 잘 알 사람은 또 저희 학원 담임 선생님들이시고, 그러면 우리 애가 이걸 정말 잘 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맞는 걸까? 항상 체크를 하시면서 선생님들과도 계속 이제 상담도 하시고 하면서 아이한테 맞는 속도와 양과 그런 것들을 잘 맞춰서 플랜을 세우시고, 아니면 한번 세웠는데 이거는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아니면 너무 부담스러운 건 아닌가 하면 다시 한번 중간중간 조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중등 한번 쫙 했는데 그래도 우리 중등까지 했는데 고등은 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욕심이 나셔도 아니야, 우리 애는 그래도 다시 중등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어, 이렇게 약간 과감하게 돌아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정말 적재적시에 잘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머님들께서 아이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좀 일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는데 일을 하시더라도 짬짬이 애 공부에서는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가 이걸 정말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머니와 아이의 허영심 때문에 공부하는 척, 잘하는 척 하는 건 아닌 건지. 그래서 이게 조금 극단적으로 이제 이 안 좋은 케이스로 가게 되면 진도는 계속 나가고 있는데 애는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수업 시간에도 이러고 있어요. 막 알아듣는 척을 해요. 그리고 이제 숙제는 또 열심히 또 해오는데 또 막상 하면 시험을 보면 또 이제 자꾸 안 나오고 그리고 자꾸 제 시험 보고 선생님도 되게 열심히 다 노력들을 하시죠. 어머님들도 고생을 하고 애도 고생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과연 우리 애한테 이 지금 요 수준이 맞는 걸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고 저는 반별 간담회에서 항상 강조드리는 점이지만 독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독서가 아니고요.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읽는 독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유 그러면 저희는 유명한 논술학원 보내면 되나요? 아니요. 그런다고 특별히 달라진 건 없습니다. 예, 이건 제가 저학년부터 고학년 중학생 애들 다 가르쳐 봐도 수학적인 능력이 뛰어나도 책을 많이 제대로 안 읽어본 애들은 문제를 이해를 못해요. 선생님 저는 해석만 해주시면 풀 수 있겠는데 이게 뭔 문제인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보고 해석을 해달래요.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애들이 저학년 때부터 저학년, 중학년, 초등학교 때 그 독서 제대로 하는 시기를 놓쳐버리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이제 공부 양이 늘어나고 난이도도 높아지고 학교는 더 늦게 끝나고 중학교 때면 이제 뭐 답이 없죠. 학교도 늦게 끝났는데 수행평가 있고 그럼 그때 이제 좀 늦은 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학년 때부터 시작하신 게 제일 좋고 초등학생이라고 해도 크게 늦진 않습니다. 어떤 독서? 아이의 독해 수준에 맞으면서 장르 상관없어요. 뱀파이어 괜찮아요. SF 괜찮아요. 상관없고 일단은 아이의 독서 실력을 조금씩 늘려줄 수 있되 애가 생각을 하면서 상상하면서 할 수 있는 독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집은 그런 집들도 있었어요. 책을 10권씩인데 하루에. 그래서 저는 책을 이렇게 많이 읽는데 엄마도 그래요. 저희 애는 책을 이렇게 많이 읽는데 왜 독해가 안 되나요? 대충 읽어서 그런 거죠. 네. 만화책 있죠. 호로록 엄마 다 읽었어. 오 잘했다. 근데 엄마는 그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우리 애가 책을 읽는다만 신경 쓰지 정말 생각하면서 쓰고 이렇게 잘 읽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그럼 집에서 엄마 아빠는 뭐 하고 있나 보면 TV 보고 유튜브 보고 핸드폰 하시고 뭐 수다 떨거나 뭐 여튼 책을 안 읽어요. 엄마 아빠도. 그래 보고 자기는 책 읽으래. 그럼 애들한테는 책이 어떤 느낌이냐면 숙제가 되고 공부가 되고 스트레스가 되니까 이게 고학년이 될수록 공부 압박이 높아지면 이제 책도 멀리하고 싶은 거예요. 왜? 스트레스니까. 근데 정말 책을 좋아하는 애들은 공부하기 싫어질 때 책으로 도망가요. 왜? 책은 재밌으니까. 근데 책을 재미있게 상상하면서 읽는 거가 이미 맛이 들린 애들은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맛을 아니까. 근데 그 맛을 아는 게 중요한 건데 그만큼 상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머님이 야, 너 오늘 뭐 읽었어? 줄거리 말해봐. 뭐 말해봐. 이렇게 숙제 검사하듯이가 아니라 아이가 책을 다 읽었을 때 읽고 나서 그 책을 읽은 내용들을 엄마 아빠와 이렇게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생각한 것들, 상상한 것들을 다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잘 읽고 나면 엄마 아빠도 그거에 관심을 가져주고 같이 얘기도 되고 칭찬도 받고 정기적으로 책도 사주시거나 도서관에 정기적으로 엄마랑 같이 가고 뭔가 엄마 아빠와 약간 뜻깊은 그런 교류를 할 수 있는 과정 중에 독서가 있으면 아이도 그 독서를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 더 중시해 여깁니다. 근데 엄마 아빠는 독서에 관심이 없으면서 야, 너 책 읽으래 수학 선생님이 그래야 수학을 잘한대 라고 해버리면 애한테는 그게 숙제가 돼버리고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겉으로 신용만 합니다. 가방만 들고 논술학원 다니면서 숙제 겨우겨우 하는데 독해 실력이 늘어날 수가 없고 그러면 수학 문제를 못 풉니다. 결과적으로. 네, 일단은 저학년들은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게 한문 공부 좀 시켜주시면 좋겠어요. 예, 무슨 학습지도 좋으니까 애들이 단어를 엄청 모르는데 저희 학원 오는 애들은 다 중등 이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단어를 이해를 못해서 문제를 뭔 말인지 몰라 해요. 그래서 일단은 저학년들은 한문 공부 좀 기본적으로 시켜주시면
고학년 돼서도 도움이 됩니다. 수학의 용어가 다 한문들이에요. 그래서 한문들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으면 독해 실력이 훨씬 더 높아지긴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게 되는 거는 뭘 때문에 중요하냐면 아까 유덕재 선생님이 됐든 다 앞에 선생님들에서 강조하셨던 심화학습에는 생각이 정말 필수입니다. 이제 보통 책 호로록 읽는 애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되게 밝아요. 까불고 장난치고 싶고 공부하기는 싫은데 애들 사이에서는 되게 인기가 많고 생각하기 귀찮아요. 그럼 책도 대충 읽고 싶고 엉덩이 힘이 일단은 조금 엉덩이 자꾸 들썩들썩거리고, 그런 수학 문제를 딱 보면 어려워 보이면 귀찮아, 선생님한테 풀어달라고 해야지 하고 이제 놀아요. 이제 이렇게 되면 심화학습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거 한번, 그 복잡한 문제들은 한 가지 단원 내용만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여러 지식들과 여러 공식들, 유형들을 종합해서 내가 섞어서 재조합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럼 일단은 문제를 읽으면 독해를 할 수 있어야 되죠.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여기서 단서가 뭐뭐뭔데 나는 뭘 구해야 될까? 그럼 그걸 이제 본인의 식으로 쓰고, 그럼 내가 배운 것 중에서 뭘 이용해서 풀면 좋을까를 상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A급 A스텝 같은 어려운 문제에서 처음 접했을 때 공부를 진짜 잘하는 애들은 그 아이디어를 진짜 잘 떠올려요. 반짝반짝하게. 그동안 A, B, C를 배우고 A부터 G까지 배웠으면 그 중에서 쏙쏙쏙 관련 있을 만한 부분들을 잘 본인이 조합해서 이렇게도 조합해보고 저렇게도 조합해가지고 상상력으로 그 문제를 새로운 유형도 접근할 수 있을 만한 상상력이 충분합니다. 근데 그런 상상력이 없어버리면, 생각하는 힘이 없어버리면 심화학습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독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건 계속 앞에서도 강조하셨죠. 그 다음에 글씨도 앞에서 강조를 하셨지만 유덕진 선생님네 반은 2학년 2학기부터 글씨 쓰기를 강조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중1-1부터 강조를 합니다. 네. 너무 힘들죠. 애기들은 일단은 초등은 거의 암상 애들 많이 해요. 특히 저희 학원을 올 정도 애들이면 머리들이 꽤 좋아서 초등 연산은 다 암산으로 해버려요. 그 다음에 암산이 안 되는 것만 연습장에 끄직끄직 하던 대로 중등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중등부터는 연산도 더 복잡해지고 꼬이고 문제도 이해가 어려운데 중간에 본인이 틀리면 어디서 틀렸는지 몰라요. 네, 몰라요. 본인도 몰라. 근데 본인이 모르는 걸 누가 알아? 그럼 엄마도 모르고 선생님도 모르고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1학년 1학기부터 해서 다 풀이 다 써라. 근데 반반 노트 해서 줄 쳐진 거에다 쓰게 해달라 라고 하면 이제 어머님들이 좀 가장 힘들어 하시죠. 특히 남학생 둔 어머님들, 글씨 쓰기 싫어하는 애들. 그럼 그때부터 씨름을 좀 하시기는 해야 되는데 이거를 중등 과정에서부터 연습을 해야지 이제 중등 3학년 1학기 같은 어려운 과정이나 고등 과정에서도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로는 제가 6학년 학생을 가르쳐 본 적이 있었는데 머리가 비상하게 좋아요. 쓰기를 극도로 싫어하는데 걔가 6학년 때까지 쓰는 훈련을 안 했어요. 고등을 정석을 암산으로 하더라고요, 얘가. 근데 머리가 좋으니까 되기는 돼요. 되기는 되는데 문제는 틀릴 때 어디서 틀렸는지 몰라. 그래서 다시 머릿속에서 해야 돼. 그러면 저는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런 애들이 완벽하게 천재라서 아예 오류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오류가 생길 때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문제가 풀이 과정이 복잡해져 버리면 암산으로 안 돼요. 이제 고등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앞부분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친구도 제가 글씨 쓰는 연습을 6학년 때 시키려고 하니까 환장을 했었는데, 이거는 저학년 아이들은 아직 그 남자 애들은 소근육 발달이 좀 늦기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 좀 연습을 시켜주시면서 이게 본인이 쓴 거를 제대로 엄마나 선생님이 알아볼 수 있는 글씨로 쓰게 연습을 시켜주시면 얘가 어떤 논리로 접근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뭘 체크할 수 있냐면 얘가 대충 찍었구나.
보니까 답만 대충 해놓고 이게 논리가 하나도 없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풀이 과정에서 이거 문제를 잘못 읽었구나, 계산 실수했거나 덧셈 뺄셈을 잘못 봤구나가 딱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면 저희들도 도와주기가 너무 좋아요. 선생님들은 결국은 아이들의 수학 실력을 높여주는 게 저희들이 의무고, 애들한테서 구멍이 보이면 그거를 탁탁탁탁 캐치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거를 메워주는 게 저희들의 역할인 건데,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어디서 틀린 건지, 얘가 어떤 생각으로 문제를 접근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상 글씨 쓰기 연습은 저학년 때부터, 특히나 중등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꼭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연습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사실 초등에서도 최상위 정도 푸는 애들은 최상위에서도 이런 쓰기 연습을 하면서 문제를 풀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산도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연산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앞에서 덕진쌤네 반에 다니는 애들은 정말 전국 최상위권 애들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초등 연산 정도는 이미 다 마스터를 했고 암산으로도 다 가능하고 한데, 사실 또 다른 반에 들어오는 애들은 그렇지 않은 애들이 또 많이 있죠. 근데 그런 친구들이 되게 어떻게 오냐면 초등을 후루루루 빼고 그냥 와요. 그 다음에 아카로드에서 중등을 하겠다고 오는데, 문제는 초등 연산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중등에서 무너집니다. 중등을 하다가 보면 초등과에서 사칙 연산이 잘 안 돼 있고, 복합 연산이 안 돼 있고, 분수에서 나눗셈이 A 나누기 B가 B분의 A인지 A분의 B인지도 헷갈려 하고, 아니면 그 초등에서 해야 될 내용들이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중등에서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은 제발 부디 꼭 사칙 연산은 정말 나 선생님, 엄마 나 이거는 내 껌이지 할 정도로는 시켜주시고, 중등을 나갈 때도 저희 반에서는 항상 그 연산을 수업 진도보다는 조금씩 더 빨리 예습으로 시켜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주 2회 수업을 하게 되면 센하고 A급으로 이제 진도를 나가게 되는데, 선생님이 개념을 쭉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 하고 있는데, 그 센에서 B스텝의 내용도 사실은 응용 문제가 아주 많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연산도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그날 처음 배우는 개념과 연산으로 응용 문제까지 푼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특히나 저희 학원에서는 보통 3달 안에 주 2회로 해서 센과 A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하루에 다루는 유형이 한 10개 정도는 돼요. 그 10개 유형을 응용 문제까지 풀려면 연산 연습이 안 됐으면 솔직히 참 쉽지가 않습니다. 타고난 아이들이 아닌 이상은. 그래서 중등도 연산으로 먼저 한번 본인이 이거는 이런 내용이고 이런 구조고 연산 이렇게 하는 거구나, 기초를 먼저 조금 맛보기를 한 다음에 학원 수업을 들으면 그 효과가 배가 되고, 수업 시간에 한 것들도 더 쏙쏙쏙쏙 이해가 잘 되고, 숙제를 할 때도 더 고생하지 않고 좀 더 숙제 시간도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연산이 안 돼 있으면 숙제도 되게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연산을 할 줄을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응용 문제가 섞여 있어. 못하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또 특이한 거는 고등이 이제 저희도 이제 점점 낮아지고 있으니까 이제 초등학생들이 고등을 또 한단 말이에요. 그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 애들한테 고등은 저 연산하라고는 안 합니다. 얘네들은 어차피 잘해요. 어차피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근데 어린애들한테 고등을 좀 시켜보니까 그런 최상위권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고등도 엄청 턱이 높아서 애들한테는 체감 난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매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또 보니까 고등도 연산으로 예습한 애들이 또 되게 잘 따라와요. 그래서 고등도 하게 될 때는 미리 연산을 예습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다다익선. 안 되면 선생님 저희는 한 번 다 풀었는데 왜 안 될까요? 하면 2번, 3번 풀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초등, 중등, 고등 구분 없이. 그 다음에 이건 또 제가 요새 들어서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예전에 아카로드에 왔던 학생들은 중학교 1학년 2학기 정도는 그냥 눈 감고도 할 정도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요새 저희 학원을 찾는 아이들은 중학교 1학년 2학기 거부터를 매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학교 1학년 2학기 내용은 거의 초등하고 많이 연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에서 도형 문제를 제대로 푼 애들이면 사실 1학년 2학기 거는 그냥 같이 묻어가는 수준이
학원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 아까 앞서서 있었던 다른 사고력 학원들에서 이제 그런 도형 연습들을 거의 심화로 하게 될 때는 중등까지 다 다뤄주시거든요. 그거를 하고 나서 오면 수월하게 할 수는 있지만, 요새는 진도가 더 빨라졌기 때문에 저희 학원에서 처음으로 중학 도형을 접하게 된 애들이 많고, 그 다음에 초등도 후루룩 빼다 보니까 초등에서의 도형도 제대로 연습을 안 한 채로 그냥 대충 또 넘어오는 애들도 많이 있어서 1학년 2학기 것부터를 많이 어려워합니다. 이럴 때 그 도형 감각이 좋은 애들은 또 괜찮아요. 안 해봤어도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면 쭉쭉쭉 되는데, 이제 문제는 도형 감각이 없는 친구들은 어머님들께서 이제 아실 겁니다. 우리 애는 왜 이렇게 대수 쪽은 방정식도 뭐 이제 곧잘 세우고 하는데 왜 우리 애는 도형만 문제만 보면 이렇게 얼어버리지?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저희 학원에도 더 많아졌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고민 중인데, 그래서 중학교 1학년 2학기 것부터 어려워하는 애들은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인데 교구 한번 배워볼래가 안 되죠. 나이상 쪽팔려서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저학년 때밖에 못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교구를 뭐 사용해서 하는 어떤 학원이나 아니면 사고력 학원에서도 도형을 배우는 과정이 있으면 계속 연습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집에서도 아무래도 뭐 색종이 접기가 됐든 블럭이 됐든 자석 블럭이나 레고나 이런 거를 많이 또 만져보고 많이 조합을 해보고 펼쳐보고 뭐 해보고 한 친구들은 그나마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학생들을 위해서? 도형 감각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근데 좀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이게 뭐 효과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도형 감각이 없는데 그거를 저희 학원에서 문제집을 통해서 중등 문제집 가뜩이나 어려운데 그 문제집에서 도형 문제를 접하는 것보다는 그 이전 단계에서 도형 문제를 더 많이 접하고 교구로 눈으로 몸으로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서 좀 더 직관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을 초등 때 좀 많이 해주시면 그나마 도형 감각이 없는 친구들도 조금 더 훈련이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수학학습 필살 전략 4가지 중에서 첫 번째 성장, 그러니까 포인트를 외부나 비교에 놓지 말고 아이 자신의 수학적인 성장에 놔달라. 두 번째, 독해랑 글씨, 한문 연습시켜달라. 왜? 이거는 수학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그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연산과 교구 연습 좀 시켜달라. 네 번째는 기본기를 지켜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과제를 안 해오는 학생들도 꽤 있는데 이러면 효과가 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하고 있는 수업들이 과제가 적지는 않아요. 그래서 적지는 않은데 사실 적지 않은 이유는 적으면 애들이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연산도 숙제로 나가죠. 배운 것도 숙제로 나가야 되죠. 틀린 건 또 선생님이 대신 풀어준 거는 본인 다시 한번 또 풀어봐야 되겠죠. 시험지에서 오답도 다시 한번 복습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면 과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안 하면 사실은 선생님들이 도와줄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점점 더 줄어듭니다. 선생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공부 학습량이 있고 그 단원별, 그 교과 과정별로 요구하는 공부량이 있는데 그 공부량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애는 왜 이걸 배웠는데 왜 이만큼 효과가 안 나나요? 라고 하면 그 애한테는 더 많은 게 필요했던 건데 좀 부족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애가 시험 보기를 두려워해요 하면서 시험 안 보는 경우도 있는데, 시험을 봐야지 구멍을 메울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시험 볼 때 너 왜 5개나 틀렸어? 6개나 틀렸어? 쟤는 저렇게 잘했는데 라고 절대 면박 주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은 구멍 찾기입니다. 그 구멍을 찾아서 메우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험지에서 오답을 다시 공부하고 수업 시간에 혼자 못 풀었던 거를 다시 공부하는 과정이 애들이 진짜 싫어하고, 어머님들도 진짜 챙기기도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이런 구멍들을 계속 메우는 과정을 시켜주셔야지 아이들이 그만큼 공부 효과를 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도 자꾸 이제 또 지각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서 이런 기본기들을 잘 지켜주시면서
하면 저희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하고, 저희가 또 자습실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습실 선생님들 다 계시면서 질의응답도 가능하고 채점도 가능한 게 시스템이 같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교실과 자습실에서 쌍방향으로 또 같이 도와드립니다. 근데 그거는 이런 게 좀 잘 되면서 혹은 집에서 엄마 말을 안 들으면 자습실에서라도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계속 부지런히 보내주시면서 하면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더 즐겁게 하면서도 성장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연구를 하면서 계속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과제는요, 수업 전날 밤에는 안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수학 같은 경우는 수학은 보통 한 절반 정도는 컨디션인 것 같고 절반은 자기 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또 애들 수학 대회 나간다고 하면 야, 잠 푹 자고 가라라고 해요. 왜냐하면 잠을 축 안 자면 이 반짝반짝 그 아이디어가 머리가 안 돌아가요. 딱 굳어가지고. 그럼 본인이 풀 수 있는 것도 못 풀어요. 근데 수업 전날 밤에 애들이 선생님 저 숙제 안 하라고 새벽에 잤어요 해놓고 수업 전에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그럼 수업 시간에 졸고 있으면 공부 효과가 날까요? 안 나죠. 네. 아니, 배워야 되고 중요한 개념들도 졸고 있으면 다 지나가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제가 전날에 새벽까지 했는데도 다 못했어요 하는 거는 이게 하루치 숙제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와 반대 케이스로 제가 또 가르치는 학생 중에서 저희 학원 수업을 동시에 여러 개를 듣고 있는 학생도 있는데 그 모든 숙제를 하나도 안 밀려요. 그리고 숙제를 완벽하게 해오고 심지어 걔는 제가 추가로 어려운 문제를 30개씩 더 내준데도 다 해와요. 그 다음에 오답 노트도 완벽하게 해오고 복습도 완벽하게 해오고 야, 너는 매일매일 숙제하지? 매일매일 수학 공부하지? 네. 한 몇 시간 하니?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는 매일매일 수학을 해요. 그게 루틴이래요, 걔는. 그러니까 안 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숙제를 잘하는 집들은 보면 어머님들이 딱딱딱딱 제가 숙제를 주 2회가 됐든 주 1회가 됐든 숙제를 내드리면 그걸 요일별로 딱딱 끊어가지고 거기다가 써놓으시더라고요. 연산도 그렇고 그 해야 될 숙제들을 해가지고 그거를 매일매일 체크를 하시는 거죠. 그래 매일매일 애가 해야 될 숙제 그 아마 해보시면 숙제 시간이 아마 계산이 될 겁니다. 그거를 하루 분량으로 나눠가지고 매일매일 해야지 수학은 좀 그게 좀 안정이 되고 이게 공부량이 늘어나도 이게 밀리지 않으면서 애가 소화할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저희 학원을 찾는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정말로 저희 학원이 정말 참 선행이 빠른 학원이기도 하지만 빠른 거를 하면서도 어느 정도는 좀 받아들이면서 자기 수학 실력을 쌓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도 부디 아이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면서 포커스는 안으로 아이의 성장 쪽으로 맞추시면서 이런 기본기들 잘 지켜주시면서 도움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그 긴 시간 앉아 계시느라 고생하셨죠. 네, 감사하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선생님들 곳곳에 계실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들 질문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설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